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대 문화를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요. 예, 고대 문화는 이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고 또 출제가 자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화는 2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일단 고대 사상과 관련해서 고대 유학과 학문의 발전 그리고 고대 불교 그리고 도교 이렇게 사상과 관련된 파트를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분부터 뭐 어떤 불상, 탑과 같은 고대의 어떤 예술 문화와 관련된 것을 또 따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5장, 예, 바로 고대 문화인데요. 그 첫 번째 소단원인 이 삼국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삼국문화의 성격 그리고 남북국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특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문화의 성격을 보시면 일단 공통적으로 삼국문화는 귀족문화와 불교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문화를 얘기할 때 불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박물관에 가든 어떤 유적지를 가든 대부분 고대 문화는 예술은 모두 이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불교가 들어온 것은 왕권 강화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경우에는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소수림왕 때 들어와서 공인이 됐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침류왕 때 남조 국가였던 동진으로부터 들어와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었죠. 신라의 경우는 5세기 눌시왕 때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인받은 것은 법흥왕, 6세기 법흥왕 때 가서입니다. 이렇게 신라가 고구려 백자와는 다르게 불교의 수용과 그 공인과제의 과정이 좀 길었던 것은 바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이 신라에서는 좀 셌다. 그래서 신라의 왕실이었던 유이민 세력보다는 토착 세력인 귀족들이 대단히 좀 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불교 문화가 삼국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불교는 대부분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귀족들이 반발했을지 몰라도 일단 불교가 들어오고 공인되고 나고부터는 귀족들에 의해서 주로 불교 문화가 발전합니다. 삼국시대는 아직 일반 민중들에 의한 대중들에 의한 불교는 그렇게 발달하지 못합니다. 통일신라로 들어가서 원효에 의한 정토신앙이라든가 또는 의상에 의한 어떤 아미타신앙이라든가 아미타신앙이죠. 관음신앙이라든가 정토신앙이 이제 아미타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 원효의 아미타신앙, 정토신앙이나 의상의 관음신앙이 발전했던 통일신라에 가서 이제 불교가 대중화되고 삼국시대는 아직 귀족문화와 이제 불교문화를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삼국문화의 어떤 성격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고구려는 패기, 대단히 광활한 영토에서 주변적으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이런 고구려의 어떤 기상을 가지고 우리는 패기와 열정이 매우 넘치는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 문화를 일찍 수용함으로써 귀족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매우 세련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떤 소박한 문화가 강하다. 바로 신라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교류하기 매우 좀 어렵죠. 그래서 4세기의 경우에는 고구려로부터 5세기에는 백제로부터 중국의 문화를 이렇게 수용했는데 물론 진흥왕이 한강역을 차지한 6세기 이후부터는 신라는 중국과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또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라 문화의 특징은 소박한 전통적 문화에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적당히 융합된 조화로운 문화가 신라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국 문화,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 문화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일단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족 융합에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가 갖고 있던 문화를 신라가 그대로 흡수를 하죠. 따라서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고대 문화의 발전에 어떤 기틀이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대 민족 문화의 어떤 기틀이 확립되는 시기고요. 특히 조형 미술이 발달하죠. 예를 들면 신라의 전형적인 어떤 3층 석탑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신라의 어떤 고도인 경주에 놀러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리게 되는 석굴암이라든가 예, 불국사라든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불교 세계를 그대로 현실에 재현한 어떤 석굴암, 불국사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조형 미술이 대단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형 미술이 발달하는 것은 교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 하대에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조형 미술은 또 쇠퇴를 하게 되죠. 예, 그건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 이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원효라든가 의상대사에 의해서 예, 불교가 대중화됩니다. 원효의 예, 아미타신앙, 의상의 관음신앙. 자, 그다음 불교 문화, 발해문화. 발해문화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한 독자적 문화다. 예, 여기서 다양한 문화란 바로 고구려 문화, 여기에 말갈 유목문화, 여기에 또 당해 문화까지 예,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문화인데 단지 융합된 게 아니라 융합함으로써 발해만의 또 독자적인 문화가 등장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발해 문화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웅장하다, 예, 웅장하고 좀 건실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대체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절터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단히 웅장하다. 그리고 건실하다. 뭐 표현 자체가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건전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기교라든가 예, 뭐 화려한 기교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어떤 단조로움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힘, 예, 고구려의 어떤 패기와 이러한 진취적인 힘이 느껴지는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웅장하고 예, 발해문화는 좀 건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발해문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발해가 갖고 있는 문화 요소 중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부분과 당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서로 구분짓는 겁니다. 먼저 고구려 문화의 요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양한 불교 미술에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발해의 불상이라든가 예, 탑은 거의 고구려 문화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에서 많이 제작됐던 불상 중에 이불병좌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가 이렇게 있고요. 부처가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처가 하나가 아니라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돌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발해에서도 많이 제작이 되죠. 따라서 이러한 이불병좌성을 통해서 예, 고구려의 문화를 발해가 그대로 계승했다. 또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에서 발견되는 뭐 절터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석등이라든가 이 불교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런 조형 미술들이 예, 고구려 양식을 갖고 있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가 바로 고분 제작인데요. 특히 굴식 돌방 무덤, 특히 정해공주,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공주의 무덤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게 고구려의 전형적인 바로 무덤 양식이었죠. 벽화를 그릴 수가 있었고요. 또 천장은 예, 모서리를 줄여가면서 축조하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고구려와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생활 양식적인 측면에서 온돌, 예, 우리 민족만이 사용하는 난방장치죠. 예, 상경성 안에 예, 궁성터에서 바로 온돌 장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뭐 다른 유목민족들은 사용하지 않는 난방장치니까 당연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연꽃무늬도 고구려 기와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 3대 문왕 이후부터 예,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경성이다. 예, 상경성의 경우에는 기획된 도시로서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한 도시죠. 특히 외성에서 궁성으로 가는 이 앞에 큰 도로, 예, 이 주작대로가 거의 똑같고요. 또 정해공주의 동생이고 이 문왕의 넷째 딸이었던 정효공주, 예, 정효공주의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인 바로 벽돌 무덤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정치 조직이었던 삼성육부, 예, 이거는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의 문화 요소인데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다양한 발해의 문화 요소 중에 고구려의 영향과 당의 영향을 받은 걸 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예, 말갈의 문화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대다수의 발해 주민은 말갈인이었으니까, 예, 말단 행정지역, 중앙 지역이 아닌 수도가 아닌 지방 지역에서는 이런 유목민의 말갈 문화가 주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국과 남북 시대를 한번 쭉 같이 학문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학이 언제 보급됐느냐? 예, 일단 한학이라는 것, 바로 유학을 비롯한 중국 학문인데요. 이런 한학이 발달하려면 당연히 문자, 한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한자가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한학이 보급된 시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바로 본격적으로 수용된 건 기원전 1세기경이었어요. 이때 철기 문화와 함께 한자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중국 연나라의 화폐였던 명도전이나 그 위에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중국 화폐들, 그리고 창원 다오리에서 발견된 붓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철기가 수용되는 시기가 바로 한자가 수용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철기 문화가 수용되는 시기 대략 기원전 한 2에서 1세기경에 한자가 함께 들어왔다. 자, 그럼 한자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학문이 발전할 수는 없겠죠. 일정 시간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토착화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한문이 토착화되는 건 이두와 향찰이라는 우리식의 표기로 이제 변용돼서, 그러니까 좀 변화된 사용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토착화된 시점으로 봤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의 한학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어떤 학문의 발전을 과정을 보면은요. 고구려는 태학이 소수리망 때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었고요. 귀족 자제들만 입학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유교 경전과 문예교육을 담당합니다. 자, 경당은 장수왕 때 마련이 됐고요. 경당의 특징은 일단 지방에 설치된 것이고 평민의 자제도 입학을 할 수 있었다. 또 경전뿐만 아니라 무술교육도 함께 했다는 게 특징이었죠. 예. 교육과 무술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예, 근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학이 발달했다는 어떤 근거, 사례가 될 수 있는 걸 보면 광개토 대학능비, 중원고구려비, 또 관구검 기공비. 예, 관구검이라는 자는 원래 위나라의 장수죠. 예, 동천왕 때 우리가 서안평을 먼저 공격했다가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 수도인 이 국내성을 함락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적을 기록한 비석이 한 2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비석들, 이런 다양한 비석들에 쓰여져 있는 어떤 화려한 문장들을 통해서 고구려의 학문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기록상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니까 아마 교육기관이 있었겠죠. 예, 아직 전해지진 않는 거고요. 하지만 오경박사제도, 백제는 오경박사제도가 있죠. 의박사, 역박사, 이렇게 각 분야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는 호칭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박사제도가 있다는 것은 백제의 학문 수준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아직기라든가 왕인이라든가 이런 백제의 박사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고구려의 광개토 대학능비나 중원 고구려비처럼 백제의 경우에도 사택지적비 또는 무령왕릉의 어떤 매지서, 그다음에 북위에 보낸 계로왕이 북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국서,
예, 이러한 비문과 외교 문서에서 드러나는 어떤 수준을 보았을 때 백제의 학문 수준도 꽤 높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신라는 화랑이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삼국사회의 어떤 특징을 할 때 이 화랑제도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울진 봉평비, 단양 적성비, 자, 4대 순수비, 예, 북한산비, 예, 황초령비, 마울령비, 창령비가 있었죠. 그리고 화랑들이 서로 유교 경전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 바로 임신 서기서, 이런 걸 통해서 신라의 학문 수준도 예, 높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역사서인데요. 보통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여지느냐,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역사서를 내 개인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 이제 자서전이 될 텐데요. 이런 자서전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남길 만한 것이 있을 때 주로 쓰게 되겠죠. 고대 역사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느 정도의 어떤 전성기를 구가할 때, 예,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문물이나 이런 영토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보시면 편찬 시기가 중요합니다. 중앙집권국가의 어떤 완성기 시점에서 주로 역사서가 쓰여진다는 거죠. 원래 고구려에는 유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무려 100권이나 있었는데, 예, 영양왕 때 가서 신집 5권이라는 역사서로 이문진이 다시 편집했습니다. 예, 유기 100권을 신집 5권으로 영양왕 때.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응이라는 자가 예,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했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집 5권과 서기와 국사, 물론 현재 전해지진 않습니다. 현존하진 않지만 기록상 이것들이 쓰여졌다는 시기는 모두 보았을 때 각 나라의 어떤 전성기 무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는 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입니다. 단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는 삼국사기. 예,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이고요. 삼국유사는 뭐 편년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사 본말체에 좀 더 가깝죠. 기사 본말체.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유학의 발달. 예, 통일신라는 일단 신문왕 때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신문왕 때. 왕권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뭐 행정조직, 군사조직을 개편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이 무렵에 이제 국학이 설립이 됐었죠. 물론 이 국학은 나중에 태학감이라고 명칭을 잠깐 바꾼 적이 있어요. 경덕왕 때. 그러다 해공왕 때 다시 국학이 됐죠. 예,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입학 자격인데요. 입학 자격을 보시면 신라의 17관등 중 12관등부터 17관등까지의 귀족 자제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자제가 입학하지만 1관등부터 11관등의 자제들이 아닌 12관등부터 17관등. 그러니까 당시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족 중에서도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화급 관리, 거의 오두품, 사두품에 해당되는 어떤 관등이죠. 이 오두품과 사두품들이 주로 근무했던 이런 관등들, 그들 자제들에게 주로 입학을 허용했다는 것은 바로 유학교육이라는 게 정치 이념으로 실무에 활용됐다라는 어떤 증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학이라는 국립학교에는 박사와 조교를 두고 세 가지 과로 나눠서, 그러니까 철학, 역사, 문학 이렇게 세 개의 과로 나눠서 각각 9년간 교육을 했고요. 이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일단 필수 과목은 논어와 효경입니다. 예,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이고 각각 철학, 역사, 문학 어떤 것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과목은 보통 우리가 유교 경전인 육경과 그 다음에 문선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는 것, 유교 경전과 문선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서 3품과, 예, 원성왕이 실시했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폐지가 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 임용 제도였습니다. 그죠? 원성왕이 설치했던 독서 삼품과 귀족들이 진골 귀족들이 세력이 강화되자 원성왕은 실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독서 삼품과를. 하지만 말 그대로 삼품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품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자, 목적은 혈연에 기반한 골품제의 관리 임용 방식을 벗어나겠다. 그럼으로써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까 국학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웠던 논어와 효경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밖에 유교 경전, 육경과 문선을 이제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서 특품, 하품, 중품, 상품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자,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일단 학자들을 보시면은 일단 김대문을 제외한 강수, 설총, 최치호는 모두 육두품입니다. 그러니까 김대문은 진골이죠. 김대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김대문이 쓴 저서를 보면 계림잡전,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한산은 신라의 지방 어떤 지명이죠. 화랑제도. 계림은 신라 경주를 뜻해요. 경주. 따라서 책 제목들을 보면 저서의 제목들을 보면 모두 신라의 전통과 관련이 있죠. 신라의 지리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자주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기, 또 그러한 학자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김대문이 바로 통일신라 때 주체적인 자주적인 어떤 학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초기에 최승로, 고려 초기의 학자였던 최승로의 경우에도 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몽고 항쟁기의 그 무신 정권 기간에 활동했던 이규보라든가 이승유라든가 그들이 썼던 제왕홍기, 동명왕편 이런 것들이 좀 주체적이죠. 그리고 조선으로 가게 되면 16세기 초반의 성종 때 그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를 모아서 만든 동문선이라는 게 있죠. 외국의 글이 아니라 우리의 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동문선의 그 서문에 보면. 그리고 실학 시기,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의 그 실학 시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발달해요. 우리 언어, 우리 지리, 우리 역사, 또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시기별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어떤 시기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장가들을 보면 강수의 경우에는 통일 초기의 문장가로 유명했는데 설인규에게 보내는 답설인규서로 유명하고요.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서 이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글로 화한계가 있죠. 화한계는 어떤 왕의 어떤 덕목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설총이 쓴 글입니다. 그죠? 할미꽃과 장미꽃을 예로 들어서 왕이, 군주가 장미꽃과 같은 어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이런 간신보다는 할미꽃과 같은 어떤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치호는 당나라에 건너가서 빈공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보통 당나라에 건너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도당 유학생이라고 부르고요. 도당 유학생. 그 도당 유학생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신라에 돌아와서 진성여왕 때 개혁안 10여 조를 제안했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 은둔 생활을 했고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제 개원필경, 제왕연대려, 당나라에서 있을 때 그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황소를 토벌하자는 토황소 경문, 그리고 사산비명, 사산비명은 현재 최치원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4개의 비문이에요. 4개의 비문.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최치원이
대단히 수준 높은 유학적 지식과 뿐만 아니라 선종 스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적인 이해도 대단히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치원을 비롯한 이러한 육두품 학생들, 바로 이런 도당 유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하대에는 반신라적 성향을 가지고 호족도와 결탁해서 중세라는 고려 사회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발해의 학문. 발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 이 발해의 학문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못지않게 발해의 경우에도 당나라에 유학했던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학생들과 함께 등재 서열과 관련된 어떤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발해 학생과 신라 학생이 최원희와 누구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학생과 그 발해 학생이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을 했는데 누가 장원을 할 것이냐 놓고 최원희가 장원이 되자 오도서라는 그 발해 관료가 여기에 반발해서 자기 아들을 장원으로 올려달라라고 당에게 건의했다가 거절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발해 유학생들도 신라 못지않게 당나라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이고요. 주자감. 주자감. 말 그대로 투구주자를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 입학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둘 다 문학의 딸이었죠. 정혜공주 같은 경우는 그 무덤이 아까 굴식 돌방 무덤이었고요. 정효공주는 당의 양식이었던, 중국의 양식이었던 벽돌 무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공주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이 화려한 사륙 별려체의 어떤 글들을 비문을 통해서 발해의 학문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양태사나 왕효렴, 가장 대표적인 발해 귀족이고요. 발해 귀족들 중에서 또 시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사상의 발달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상이 나왔을 때 이런 불교 사상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단 원시 종교를 보시게 되면은 하늘이나 해나 달 이런 또는 산신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부터 어떤 원시 신앙이 크게 발달했었고 특히 청동기를 거치면서부터는 어떤 시조신 숭배 또 자기 부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어떤 선민 사상과 관련해서 발달했었는데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민간 신앙으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각 나라의 시조신 숭배를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주몽을 고등신이라고 하고요.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을 부여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으로 모시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불교와 관련해서 그 사찰에 가면은 삼신각이라고 해서 이 세 분을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불교가 어떤 우리의 토착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백제도 마찬가지로 주몽을 동명신으로 섬깁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는 공통적으로 주몽을 섬기죠. 그만큼 백제는 온조가 세운 나라고 이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니까 고구려와 혈연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유화 부인을 섬긴다는 걸 통해서는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자기네 뿌리를 부여해 두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백제 시조인 온조를 온조신으로 모시고 있고요. 고이왕을 구태신으로 모시는데 왜냐하면 백제는 고이왕 때 와서 중앙주권의 국가로서의 어떤 기틀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조는 아니지만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아니지만
백제가 크게 성장하는 어떤 계기를 이룬 시점이 바로 고이왕 때이기 때문에 고이왕을 하나의 신으로, 구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신라의 경우에는 박혁거세, 시조인 박혁거세를 나을 신으로 추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을 숭배하는 어떤 장소로 신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는데, 현재 그 신궁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삼국의 불교를 보면 그 수용되는 배경, 중앙집권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시조신 숭배라든가 토템 신앙만으로는 이 늘어난 국민들, 어떤 다양한 부족들을 통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어떤 종교가 필요했다. 또한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왕권 강화에 활용하고자 바로 불교가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수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죠. 불교는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보다는 중생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티베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바로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토착신앙과 융합된 것이 이제 특징이죠.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국불교의 특징, 부처님을 통해서 어떤 임의족의 침략을 막겠다는 어떤 호국불교의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 내세보다는 현세의 어떤 복을 기원하는 현세 구복적인 어떤 특징도 나타나고요. 귀족불교의 특징, 그리고 민간신앙과의 결합, 토착적인 어떤 신앙으로서의 불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고대 사회에서 발전했던 불교 문화의 어떤 특징,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교의 수용 과정은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자, 삼국불교의 성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의 불교는 왕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한다. 특히 왕권 강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왕즉불사상, 말 그대로 왕이 곧 부처라는 거죠. 왕이 곧 부처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진종설이라는 게 특히 신라에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진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씨앗 종자, 씨앗, 종자, 씨앗. 그러니까 진은 진짜죠. 그러니까 왕족이, 신라의 왕족이 이제 석가모니의 집안이 환생한 것이다. 곧 왕과 석가모니를 동일시 여기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설이 이제 진종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왕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윤회설. 윤회설은 업설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왕족으로 태어나느냐, 귀족으로 태어나느냐, 평민이냐, 노비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세에서의 내 계급, 내 신분이라는 것이 전생에 내가 쌓은 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노비들은 자신의 이런 불평등한 어떤 삶을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아닌 바로 자신의 어떤 전생에 자기가 쌓은 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이런 계급 제도에 따른 사회 불만을 좀 완화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귀족 중심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윤회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삼국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호국불교라고 했는데요. 인왕경을 낭독하는 인왕법회, 다른 말로 백좌강해라고 하는데요. 바로 진흥왕 때 처음으로 이 백제강해가 열렸죠. 고구려에서 규술했던 해량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해량이라는 스님을 이제 국통으로 삼으면서 진흥왕은 인왕경을 낭독하는 백좌강해를 처음 열었고요. 또 팔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고려로 가게 되면 팔관회는 또 개성이 됩니다. 또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를 만든 건 진흥왕이고요.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만든 건 바로 선덕여왕인데, 이 선덕여왕 또한 이 목탑을 만들면서, 구층 목탑을 만들면서 이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겠다라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호국불교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고려시대 몽고 침략 때 불에 타서 소실돼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불교가 토착되는 시점. 우리가 불교가 토착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와서인데요. 바로 현세 구복적 성격으로 변화한다는 것. 원래 불교는 내세 신앙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서 어떤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현세 구복적 성향으로 변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 신앙과 결합됐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에 가면 팔관이죠. 팔관에는 순수한 불교 행사라기보다는 불교 행사의 도교라든가 어떤 우리의 민간 신앙이 결합된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삼국불교 했던 역할,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 봤을 때 삼국불교는 첫째,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다른 말로 중앙집권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삼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또는 이런 것을 해결하는 어떤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이해 체계가 발전하게 되는 건 통일신라 원효대사에 의해서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인식,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이나 어떤 원시 신앙들이 담당하지 못했던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철학적 토대를 바로 불교가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불교는 우리 고대 민족 문화의 발달에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대 민족 문화의 대부분이 바로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재들입니다. 자, 삼국불교의 발전 과정을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도연이라는 스님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세기를 저술했고요. 자, 특징 있는 인물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고구려의 해자라든가 백제의 그 해총 같은 경우는 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아스카 문화를 고대의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인물이었던 쇼토쿠라는 태자가 있어요.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해량, 고구려 해량이라는 인물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귀순에서 국통으로서 최초의 국통으로서 백자강예를 개최했던 인물이고요. 또한 담징,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담징은 일본에 가서 먹이나 벼룩, 종이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호류사라는 절에 금당 벽화를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불법을 강론하고 종이, 먹 등의 제조법을 전수했으며 호류사에 금당 벽화를 그린 인물이다. 그 다음 보덕. 보덕은 연개소문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을 때 불교 세력과 결탁돼 있던, 그러니까 왕족, 귀족과 결탁돼 있던 불교 세력을 탄압하면서 바로 도교를 발전시켰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도교 장녀의 반발해서 보덕이라는 승려가 창시한 게 바로 열반족입니다. 열반족. 그러니까 도교의 불로장생 사상에 이제 반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종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놀이사치계, 백제의 놀이사치계 같은 경우는 성왕 때, 6세기 성왕 때, 백제 성왕 때 일본에 가서 불상과 불경을 전수해줬고요. 자, 그 다음 신라의 경우에는 스님들보다는 이제 왕들이죠. 이게 좀 특징이에요. 자, 법흥왕. 불교를 공인한 왕이고 최초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진흥왕은 스스로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자처합니다. 전륜성. 불교에서 어떤 아주 상징적인 어떤 불교와 관련된 상징적인 왕이 이제 전륜성왕인데, 자신을 바로 전륜성왕에 빗대서 불교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 바로 석가가 환생한 인물로 자신을 자처하게 되죠. 해량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세속 5개, 아까 살펴봤었죠. 특히 살생유택이 불교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 황료 이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었고 또 자장이라는 사람이 계율종을 개창하기도 했었는데 선덕여왕은 호국불교와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은 불교 이해 기준이 확립됐다. 자, 원효 대사의 원효의 금강산매 경론, 대승 기신 논소와 같은 원효가 저술한 이 저서들이 중국에까지도 이름이 날릴 정도로 아주 깊이 있고 철학적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이해 기준이 원효 때에 가서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교의 대주가도 마찬가지죠. 원효가 전파했던 바로 정토신앙과 관련된 아미타신앙 그리고 의상이 전파했던 관음신앙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원효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매견론, 자, 대승기신론서,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 다음 무예사상이 있는데요. 일심사상이라는 것은 당시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불교에는 이 교종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교종. 근데 교종이 이제 각 종파마다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각 종파들 간의 싸움이 많아지자 원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부처님의 어떤 마음은 하나다.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법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의 어떤 마음, 부처님의 교리, 설법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파들이 서로 다툴 게 아니라 화합하자,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러한 교리들을 융합하자는 게 화쟁사상이고 일심사상은 부처님의 결국 말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문 화쟁론에 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예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애자라는 게 한자로 거리끼다, 거리낄 애자예요. 그러니까 무예 그러면은 거리낌이 없다. 예, 인간의 어떤 자유 정신을 강조하는 건데요. 원효의 삶 자체가 무예사상에 반영된,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효는 스님이지만 실제로 그 신라 공주와 결혼을 했고요. 자식인 설총을 낳았고요. 스스로 파괴승이 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스님으로서는 어떤 기행을 좀 일삼긴 했지만 일정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죠. 예. 모든 집착이 결국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을 없애는 게 해탈로 봤을 때 바로 집착은 바로 이 거리낌이 없다는 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자유정신을 강조하는 게 무예사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미타신앙, 보통 우리가 아미타신앙 하면은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통 불교에서는 이 서방 정토, 서쪽을 보통 극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저쪽 서방 정토에 극락 왕생하게 해달라라고 빚는 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토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가져온 겁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또 원효는 법성종을 개창했는데 법성종을 개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성종을 개창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화엄종과 융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동종을 발전시켰다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 이제 원효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승려 중에 한 분이 바로 의상 대사인데요. 의상은 바로 화엄종을 들여온 사람이죠. 화엄종. 예, 우리 통일신라 때 화엄종을 창설한 사람이고 바로 부석사, 영주 부석사를 창건함으로써 화엄종을 개창했습니다. 특히 이 부석사는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봉정사의 극락전도 있고 하지만 이 부석사의 무량수전도 거의 봉정사 극락전과 거의 동시대에 창건이 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뭐 가장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을 하고 있는 또 배을림 구조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량수전이요. 바로 이 부석사를 창건한 사람이 의상입니다. 물론 그 무량수전은 훗날 고려시대 가서 다시 중건이 됐지만요. 옆에 보시면 이게 화엄일승법궤도입니다. 화엄일승법궤도. 화엄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의상대사가 화엄종을 정립한 어떤 체계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즉다 다일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하나의 부처를 믿고 따르듯이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왕권 강화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일즉다 다일즉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연기설과 관련이 있어요. 연기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서로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그걸 인드라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종은. 또한 의상은 관음신앙을 통해서 원효가 설파했던 정토신앙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의 인물들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히 하진 않을 거고요. 원측이라는 스님은 바로 유식불교. 유식불교. 당에 가서 특히 많이 활동했던 신라의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라고 볼 수 있고요. 해초는 인도를 기행하고 와서 당시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5개의 천축국을 다녀와서 쓴 책이죠. 자, 이것을 둔왕석굴에 이 기행문이 원래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학자가 19세기 이 펠리오라는 학자가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이고요. 자, 그리고 김교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교각. 성덕왕의 아들이죠. 성덕왕의 아들인데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원칙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구화산에 화성사라는 절을 짓고 활동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분을 등신불로 만들었죠. 그대로 밀랍을 발라서 죽은 다음에 그 시신 자체를 등신불로 봉안했는데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지장보살로 이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지옥에 있는 어떤 중생을 구제하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보살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지장보살인데 바로 김교각을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지장보살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자, 발해불교는 뭐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해불교는 그냥 고구려 불교를 그대로 계승했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불교를 그대로 계승했고요. 특히 문왕 같은 경우는 자신을 대응보려 효광 금융 성법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교에 많이 심취돼 있었다. 또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절터들에서 또 불상, 석등, 연화문이 와당들이 발견되는데 모두 고구려 양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승려로 석인정, 석정소 등이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해 불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종. 선종은 이제 불교를 크게 나눴을 때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왕실 또는 귀족 불교로서 중앙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선종은 원래 처음 들어온 거는 통일신라 초반에, 통일신라 초반, 그러니까 신라 삼국 통일을 전후해서 바로 7세기 무렵에 선종이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이게 불교의 한 종파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선종은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문화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들어온 시점에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다만 중국의 문화, 서역의 문화가 수용됨으로써 신라 문화를 좀 다양하게, 좀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신라 하대로 가면은 이 선종이 호족들과 결탁함으로써 지방에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확산되는 시점은 신라 하대고요. 신라 하대.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특히 호족과 결탁됨으로써 크게 성장합니다. 선종의 선종은 불교의 경전, 교리보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 입으로 전파된 설법보다는
부처님의 마음 자체를 깨닫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불림문자. 문자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참선을 통해 정신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론보다는 수심, 마음을 깨닫는 걸 훨씬 더 중시 여기고요. 직지인심 견성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이치인 어떤 진리라는 도라는 걸 깨우치는 것이고요. 문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곧 교회 별전, 경전 바깥에서 어떤 특별함을 추구한다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사상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걸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심, 즉불, 즉시성불.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불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특히 고려시대로 가면은 우리 진울 같은 경우에 도노점수라고 해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죠. 나에 대해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 깨닫는 거냐면 바로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부처라는 거, 내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그래서 선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와 교리를 통하지 않고 정신수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종이 신라 하대에는 9개의 지방에 있는 9개의 산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도의라는 스님이 도의가 가지산파를 지금의 장흥 지역에 처음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 이엄이라는 사람이 이 수미산파를 지금의 해주 지역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가지산파부터 마지막에 성립된 수미산파까지 총 9개의 구산 선문이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 지방이냐? 바로 호족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호족과 결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각 지방을 근거지로 9개의 종파가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선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불교 종파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문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넓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선종은 호족과 결탁에서 고려 왕조의 사상적 기반, 그 중세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됐고요. 자, 가장 큰 또 특징 중 하나는 조형 미술이 쇠퇴하게 되죠. 왜냐하면 선종은 형식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형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찰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종 시기에는 곧 신라 하대에는 신라 중대에 발달했던 이 조형 미술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승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선종 스님들은 선종 스님들 자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 내가 곧 부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것이 탑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스님들, 고행을 한 이 스님들도 부처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의 사리도 봉안을 해야 할 필요가 느꼈기 때문에 바로 승탑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석등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하대 선종이 유행한 시기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 승탑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승탑의 발달은 항상 선종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사회 유학과 그 다음에 불교의 발전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고대 사상 중에 이제 도교가 남았습니다. 자, 도교는 민간 신앙,
신선사상, 도가, 음양, 오행사상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노자, 장자에 의해서 바로 노장사상, 도가사상이 성립이 되고요. 이 이후에 도가가 도교가 될 때, 그 체계적으로 어떤 종교화 될 때 각 지역의 민간 신앙과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교는 자연을 중시합니다. 자연. 따라서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무위자연,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바로 세상에 지인 도를 가장 자연스러운 물에 비유한다. 물. 자연의 어떤 상징이 물이니까요. 그래서 뭐 노자 같은 경우는 그걸 상선약수, 지극히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인위적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사회 규범 같은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들은 불로장생 사상과 관련해서 신선 사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은둔적 경향,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적 경향이 좀 강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 실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도교가 정치 이념화되는 적은 없어요. 연계 소문을 빼고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교는 어떤 제야 인사라든가 또는 귀족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전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교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도교가 도입된 시점을 보시면 일단 기록상으로 보면 고구려 말기 영유왕 때 당에서 도덕경을 보내면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4세기에 백제 막고해 장군이 한 말 중에 지족불태, 지족불욕,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러니까 욕볼 일이 없고, 지지불태, 그칠 줄 알면, 뭔가를 욕심부리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양왕 때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를 을지문덕이 살수도쳐 막았잖아요. 그죠? 그때 을지문덕이 쓴 시 중에 그 우중문,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보낸 시에 보면은 또 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족. 이 지족이라는 말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따라서 영유왕 때 도덕경이 처음 들어왔다는 건 공식적인 기록에 의한 거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이전에 이미 도교가 한반도에 들어왔다, 삼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왕실 귀족 세력과 결탁한 불교 세력을 억제하려고 상대적으로 도교를 장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교가 장려되는 것에 반발해서 이 보덕이라는 승려가 도교의 불로장생에 반발해서 열반종을 개창했다. 이건 아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문화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도교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 유물이나 유적에 도교가 반영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문제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고구려 강서대묘에 보면 사신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죠. 현무, 주작, 청룡, 백호. 물론 이런 사신도는 백제 고분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신도가 결국은 죽은 후에도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떤 토지 신이라든가 어떤 악귀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반영된 거니까 이런 불로장생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연을 묘사한 산수무늬 벽돌, 당연히 도교의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택지적 비문이나 또는 무령왕릉 지석, 사택지적 같은 경우는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죽었을 때 땅의 토지신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무령왕릉 지석도 거의 같은 맥락이죠.
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이 지석에 보면 토지 매지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서 묻힐 땅을 미리 토지신한테 돈을 주고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토지신들이 또는 악귀들이 이 왕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매지석과 함께 이 돈꾸러미가 이렇게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교 영향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례산 금동대학로, 우리가 보통 백제 금동대학로라고 하는데요. 향로를 보면 이렇게 뚜껑 부분이 있고 받침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용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여기는 봉황 한 마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뚜껑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산이 주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악사, 5명의 악사가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고 또 다양한 짐승들이 보이죠. 따라서 뚜껑 부분이 바로 도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받침 부분은 연꽃이죠, 연꽃. 예. 연꽃무늬 또 불교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동대학로는 이 뚜껑인 도교, 예, 받침 부분은 불교, 그리고 봉황과 용은 왕을 상징하는, 예, 아마 우리 고대의 어떤 문화재 중에 가장 예술성이 좀 뛰어나다고 보통 학자들이 평가하는 금동대학로는 이렇게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 보면 화랑도를 풍류도다 또는 풍월도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히 최치원의 날랑비, 날랑이라는 화랑이 죽고 그 비문에 최치원이 쓴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그 현무한 도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라고 할 때 거기에 도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도가 사상이.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가 이미 삼국시대에는 좀 일반적으로 널리 이 도교에 관한 어떤 교리와 또 그에 대한 믿음이 넓게 퍼져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일단 남북시대 도교는 통일신라로 가면은 유교가 이제 정치 이념화되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의 어떤 사치항락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어떤 운동적 사상 경향이 출현하기도 하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발해 도교에도 보면 정용주 비문에 불로장생 사상이 나타난다. 자, 풍수지리 사상, 예, 도선. 원래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대지모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모.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어머니는 땅이라는 거죠. 대지모 사상. 여기에다가 음양오행 사상, 예, 음양오행 사상, 그리고 여기에 도참신앙까지 결합된 것이 이제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고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도선대사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도참신앙 하면 이 도참신앙은 예언 사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이런 거겠죠. 땅에는 길지가 있고 흉지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이미 신라의 수도인 경주, 금성은 1000년 이상 수도 도읍지였기 때문에 이제 땅의 기운이 모두 쇠했다는 거죠. 땅의 기운이 쇠했다. 그런데 이 개성, 송악이라는 지역은 아주 길지, 새롭게 기운이, 땅의 기운이 아주 융성해지는 곳이고 명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이 새로운 도읍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고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송악길지설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도선의 송악길지설은 신라 왕실 입장에서는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했을 것이고요. 송악 출신의 호족이었던 왕건에게는 당연히 세력을 확장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됐겠죠. 따라서 풍수지리 사상은 예언적 도참신앙과 결합해서 이렇게 송악길지설처럼 도읍을 결정할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가 서경길지설, 그리고 고려 말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주장했던 남경길지설, 지금의 한양이죠. 한양길지설. 도읍을 결정할 때 항상 이게 풍수지리가 등장을 합니다. 신라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새로운 세력, 즉 송악 지역의 호족인 왕건 세력의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사회에서 발달했던 사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죠. 정리해보면
한학과 유학의 발달이요. 한학과 유학의 발달에서는 아마 통일신라 시대의 이 국학과 그 다음에 그 독서 삼품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불교, 불교의 발달. 불교의 발달은 삼국의 불교가 있고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가 있는데 삼국의 불교는 성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도입되고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권 강화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시대로 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원효와 의상의 교리를 좀 비교해 가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교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 중에 도교와 관련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풍수지리는 딱 하나, 송악길지설이 신라 왕실의 권위를 낮추고 새로운 고려를 개창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